안녕하세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일단 이 화는 제 스스로에게 제일 크게 납니다. 없는 형편에 어렵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제가 이제는 이런 꼴까지 보게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디 가서 머리 깎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저와 남동생에게는 가진 내에서 다 해주신 거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참아주시길 바랬을까요? 그저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 어디 가서 말하자니 그렇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잘못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나 사람을 무시하고 서럽게 해야 할 일인가요? 터지는 복장을 겨우 추스르고 있지만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세탁소집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40년 넘게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동네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동네라 그런지 요즘 유행하는 세탁소랑은 다르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비법이라면 비법인지라 거의 못 지우시는 얼룩이 없고 옷 수선도 완벽하게 해주시다 보니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수입이 아주 크게 늘거나 하진 못하시죠. 그래서 그저 먹고 살 정도만 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남동생은 사진을 전공하는 바람에 돈이 많은 데는 공부시키시느라 두 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레슨비 한 번 밀린 적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아노를 배우면서도 저는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아노가 좋았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지원에 따라 자리 잡는 위치나 결과가 달라지는 게 보통인 걸 어릴 적부터 알았죠. 엄청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이상 동네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능력이 뛰어난 연주자는 아니란 것도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꿈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피아노를 좋아했죠. 그러기엔 피아노 전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피아노가 좋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저 철이 없었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적당히 안착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실력이 없는데 굳이 대학까지 나오며 꾸역꾸역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상을 할 만큼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카메라 값이 만만치 않은데 알바를 해서 모으고 모아 하나씩 늘려가며 자신의 꿈을 키우더군요. 그러다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장학금까지 받고 사진학과 중에는 가장 가기 힘들다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알바도 잘 구하더니 대학을 다니면서는 용돈도 안 받고 다니더군요.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그저 모른 척 했죠. 어쨌거나 그때는 학교 졸업하고 저도 입시 전문 피아노 학원에 취직해 월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교향악단이나 시립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간혹 취직했다는 친구들 이야기에 괜히 우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던 만큼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선을 보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물리치료사였는데 첫마디가 의료계에 종사하다 보니 제가 예민해서 예술하시는 분들께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음악하시는 분이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또한 의료계 종사자와의 만남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왔기에 다행이다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비껴간 만큼의 허세였는데 그때는 다 좋았습니다. 허세와 허세가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잘 맞았습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직업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사가 못돼서 물리치료사가 되었지만 의사처럼 대우받길 원했고 저는 그나마 피아노 치는 재주가 조금 있어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배짱이 심보였지만
예술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성실하신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 같은 별종이 태어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때까지 번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옷도 고급스러운 걸로만 사 입고 화장품도 로드샵 제품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화장품과 비싼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제가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에 부모님 용돈은커녕 월급날 근처에 가면 용돈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사회는 예술을 너무 싼 비용으로 즐기려고 해. 우리처럼 고급 인력을 너무 저가 임금으로 부려먹게 사회 구조가 그래. 라며 남 탓을 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연주자들은 이미 그만큼 대우와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현실을요. 남편은 그런 면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걸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친구가 많이 있지 않다는 것까지 닮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몰 웨딩을 치르는데 단번에 동의를 했습니다. 망신 당하느니 손해를 보고 만다는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유명한 펜션을 빌려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도 그때 온 4명이 제 친구 전부였습니다. 제주도까지 부르느라 저가 항공 티켓 사주며 제발 와주길 부탁했습니다. 남편 쪽도 사정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아유, 제대로 식만 치렀으면 우리가 받을 축의금이 어마어마한데 너희가 이렇게 간소하게 하겠다니까 양보해야지 라며 굉장한 배려를 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괜히 굽신거리며 사과를 하셨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더 무신경해지고 그저 참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게 된 게요. 사실 제 허영을 채우느라 부모님의 입장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던 거겠죠. 시어머니 따라 사모님 놀이에 푹 빠지기도 했었고요.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만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만큼은 됐으니까요. 시댁은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6명 정도 일하고 계셨고 식품 관련 회사인데 순이익이 제법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으로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마을에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셨고 노후 대비 되어 있으신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명품 화장품도 많이 사셨고 관리받으러도 부지런히 다니셔서인지 저희 엄마보다 5살이나 많으신데도 더 젊어 보였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시댁 길 건너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장에 나가시느라 저희 집에도 자주 들리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상가였거든요. 일단은 가장 작은 평수에 반전세로 살고 있으면 재개발 이후에 다른 큰 평수로 매입해 주시기로 해서 신혼집으로 정했는데 너무 자주 오시니 좀 불편했습니다. 마음대로 늘어져 있고 싶다가도 번번이 들리시는 어머님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으니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혹시나 제가 밥을 못 차려서 소박을 맞을 것 같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해다 나르셨습니다. 저는 재료값 한 번을 주지도 않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 말만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철이 너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 드나드시다 보니 저희 엄마와 어머님께서 간혹 마주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께서는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며 가기 바쁘셨고 어머님은 더 놀다 가시라고 잡느라 바쁘셨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반찬만 놓고 가시면 제가 민망해요 사부인. 저랑 차 한잔하고 가세요. 라며 저희 엄마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마지못해 앉은 저희 엄마와 어머님께 차를 내어드렸더니 이거 저번에 내가 사다 준 차니? 이게 은근하고 향이 좋아. 사부인 이거 드셔보셔요. 제법 유명한 브랜드인데 안 드셔보셨죠? 라며 어머님이 웃으시며 차를 권하더라고요. 간혹 백화점에서 차 종류나 와인, 치즈 같은 먹거리를 종종 쇼핑하시는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에도 잘 나누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신랑이 찾을 거라면서요. 차를 맛보신 저희 엄마는 아휴 좋은 거라 그런지 부드럽고 좋네요.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것도 못 먹어보고 우리 엄마 뭐 했대? 역시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다음에 사다가 아이들 편에 보낼게요. 사돈 어른이랑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차츰 좋은 것도 접해보시는 거죠. 라며 여유있게 웃어주시며 저희 엄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집에 자주 오시는 것 말고는 그렇다 할 시집살이도 없었기에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에 크게 관여한다거나 하지 않았고 나가던 학원에는 주 2, 3회만 시간 조정해 나가고 있었던지라 결혼 후 삶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저 가끔 지나시는 말로 어쩌겠니 모르고 산 건데 지금부터 배우면서 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좀 박히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이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저희 집에 들리신 어머님 손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려 너희는 진작에 좀 챙기지 않고 그런 거 누리시면 얼마나 좋니? 하시면서 저에게 전해주시더군요. 그걸 다음번에 온 엄마에게 전하면서 엄마는 이런 거 있는 거 진짜 몰랐어? 이제 다른 차 못 마신다 하면서 더 큰 생색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차 박스를 보시더니 난 우리 집에 있는 믹스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거 뒀다가 너 마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욱하기도 해서 기껏 챙긴 성의가 있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있어. 또 사서 마시면 되고.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걸 안 챙겨가? 라고 짜증을 내니 야, 너 말대로 이까차 얼마나 한다고 사람 면전에다 대고 좋은 걸 누리는 걸 배우라는 등 그런 얘기를 하니 티백에 들은 거 다 똑같지. 백화점에서 산 게 뭐 얼마나 좋은 거라고.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괜히 헛바람 들어서 그런데 돈 쓰지 마. 라며 냉장고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징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요. 그저 저의 허세를 채우느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서 멍하니 있으니 반찬 2통씩 해놨어. 너희 시어머니 챙겨드려. 차는 고맙게 먹겠다고 전해주고 그냥 너희 먹어. 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서 쫓아나가 가져가! 안 먹어도 가지고 있어. 엄마도 좀 그래봐. 라며 손에 쥐어주고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 몰라라 해놓고 오히려 화를 낸 제가 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아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니 제가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셨을 때 저희 엄마가 차 너무 감사하시다고 반찬 좀 챙기셨대요. 저희 잘 먹는 걸로 같이 하셨다는데 좀 드셔보세요. 하며 챙겨드렸습니다. 맛을 보시더니 어머나 너무 맛있다. 어머니 미솜씨 썩히기 너무 아까운 거 아니니? 어디 일하시라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좋으셔서 저희 고모들도 가끔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세탁소 일로 바쁘셔서 다른 일 시작하시기도 그렇고 라고 했더니 요즘은 반찬 하시는 분들도 페이가 세다. 세탁소 하시는 것보다 더 나으실 수도 있어. 라며 반찬을 담으시고는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고는 말았지만 40년 넘게 일해오신 저희 부모님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 별뜻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반찬 너무 맛있으시다고 감사하시대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라고 보냈더니 그래 알았어. 아빠도 차 드시더니 좋다고 하시더라.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 다음 주에 해갈게.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만난 것이니 부모님들의 간극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서히 맞춰지고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가끔 마주치던 어머님과 엄마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는 아기를 보러 오시는 어머님과 제 살림을 봐주러 오시는 엄마가 더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좀 더 가까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보다 대화도 더 잘 나누시고 편하게 식사도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곤 했습니다.
사돈은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역시 일만 하던 사람은 다르네요. 라던가 저는 팔이 아파서 애도 오래 못 안아주네요. 매일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런데 사돈은 생활 근육이라 그런지 아주 알차세요. 노동이 무시 못해요. 라고 하시며 힘든 일은 다 저희 엄마에게 넘기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 때문에 엄마 일이 늘어 죄송했는데 좀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그런지 싫은 내색 없이 오셔서 절 도와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귀한 줄 안다고 저도 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아기 낳고 신경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 우리 의료계에선 산후 우울증도 질병으로 보고 있어. 많이 힘들면 이야기해. 내가 다른 방법들을 알아볼게. 이렇게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수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집에 오면 마사지를 전담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괜한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엄마가 마주치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의 찝찝함은 더 많아졌고 엄마께서도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오시라고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제가 다 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의 말씀 수위는 점점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아예 대놓고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기도 하셨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재료값을 주시겠다며 장을 봐오라고까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 저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시는 건데 어머님 수발까지 드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 너 지금 내가 사돈한테 부탁 좀 드렸다고 이러는 거니? 너무 서운하다. 예, 사돈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부탁 좀 드린 것 가지고 그러니? 그리고 음식하는 사람이 재료를 아니까 장도 봐주십사 한 거지. 라고 하시기에 어머님, 다른 힘든 일도 저희 엄마께서 다 하시잖아요. 제가 따로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러시면 제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라고 답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보시던 어머님은 그래 미안하다. 아이고 뭐 그렇다고 우니 누가 보면 내가 너랑 사돈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줄 알겠다. 알았어 그만 갈게 하시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눈물은 멈추질 않아서 주책맞게 울고 있었더니 아이고 이제 엄마 고생하는 게 보이나 보지? 우리 딸 애 낳더니 철들었네. 엄마는 괜찮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자꾸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 너 말대로 환경의 차이겠지. 눈물 그치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괜히 미움받지 말고. 라고 하시더니 하던 일 마저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 1년에 딱 한 번 쉬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해야 하던 날이요. 매년 같은 정장을 입은 아빠와 코트를 입은 엄마가 꽃다발을 사들고 저의 연주를 듣기 위해 그날은 쉬셨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들으시라고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상태의 피아노였지만 엄마의 수고와 노력을 그렇게라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제 곁에 와서 연주를 들으시던 엄마는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치시며 우리 딸이 오늘 서비스가 좋네. 엄마는 우리 딸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보다 우리 소진이가 치는 피아노가 제일 듣기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한 곡 더 연주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렇게 피아노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바라지한 장본인인데 학교를 졸업하고는 연주를 해드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소 격양된 말투로 낮에 장모님 계신 데서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다며? 당신 산후 우울증 심해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예상했던 바라 최대한 단호하게 진짜 그렇게 부려먹을 거면 용돈이라도 드리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날 봐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매번 힘든 일을 쏙 빠지시면서 우리 엄마가 다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장까지 봐서 음식 해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한 게 왜 막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장모님 용돈 드리려고 했어. 그리고 엄마는 평생을 남 부리시는 게 익숙하신 분이라 아마 습관처럼 그러셨을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서서 우리 엄마에게 무안을 줬어야 했을까? 어차피 일도 하시는 중이었다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찰나 아이가 울어 다시 이야기하자고는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저는 아이와 안방에서,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식탁 위에 어제 저녁 먹고 설거지하는데 장모님께 죄송하긴 하더라. 어찌나 살림을 잘 해놓으셨는지 애 키우는 집이 반들반들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사과 좀 해줘. 내 생각해서. 장모님 용돈은 내가 챙겨볼게. 라는 메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했는지 남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한참 지나 안 받으시나 싶을 때쯤 어머님이 여보세요 하고 받으시더군요. 어머님, 어진 제가 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죠? 라며 사과를 했더니 그래, 아주 내가 서럽더라. 사부인하고 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야 하는지 몰랐다. 이제 나도 조심하마. 사돈도 많이 화나셨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 걱정이시죠.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래, 뭐 산후 우울증이 그런다며? 그래, 어쨌거나 우리 마음 풀고 다시 보는 거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지만 분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 좀 하겠지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오가며 어머님과 엄마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엄마께 이제 이렇게 안 와도 돼 엄마. 고마워. 라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5개월 동안 해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었지만 제가 가진 비상금의 절반 이상의 돈이었기에 더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다며 한사코 안 받으시다고 하다가 제가 엄마, 이 돈 안 받으시면 우리 희진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넣으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머니 용돈 드린다고 챙긴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돈은 차마 드리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에서 챙겨드렸습니다. 그 일로 남편에 대한 정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일들도 다 허세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그동안 생활비도 카드 한 장 주더니 해결하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건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면서 카드 주는 남자는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라고 하더니 한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파트타임이나마 제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버는 돈은 다 제가 쓰는 거니 좋다고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벌어 제가 먹고 살아야 했던 건데요. 다 제 허영에 눈이 멀어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간의 친구들도 왜 제 곁을 떠났는지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하지만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마당에 모든 걸 되돌리기란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랑 엄마 더 챙기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랑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아이 문화센터 갔다, 잠깐 친구 만났다 이러면서요. 그러다 아이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가족끼리 시댁 마당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말이 좋아 가든이지. 시멘트 바닥에 화단에 나무 2그루 있는데 거기서 무슨 돌잔치를 하나요? 그러면서 장모님 음식 잘하시니까 좀 도와주시고 우리끼리 간단하게 하자. 요즘 그런 게 트렌드잖아.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자기 편한 장소에서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음식으로 생색내며 때우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사람 못 불렀는데 돌잔치라도 직장 사람들 불러요. 당신 병원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오시라고 하고요. 원장님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민폐이지 않을까? 돌잔치나 이런 거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내 생활이 너무 드러나잖아. 그리고 축의금 받는 것도 웃기고 라고 하더군요. 그럼 축의금 안 받으면 되잖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당신 병원 근처에 소규모 돌잔치 하기 좋은 레스토랑이 사진도 잘 나오고 좋더라고요. 라며 얼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래, 생각해보자. 라며 얼버무리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퇴근 후에 얼굴에 화색이 돌아 들어와서는 돌잔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모두 호의적이더라고. 축의금도 모두 하겠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나? 하며 허허거리더군요. 아마도 은근히 이야기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있자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섰던 거겠죠. 그래도 맞춰주며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도 학원에 말해놓을게요. 예약은 혹시 몰라 제가 미리 했어요. 나중에 자리 없을까 봐요. 일단 20명 정도만 했는데 더 많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줘요. 라고 했더니 역시 당신은 그런 파티가 익숙하구나. 예술하는 사람이라 다르네. 그때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피아노 있는 룸은 없대? 라며 들떠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엄마의 노동력을 써먹는 일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비를 하며 돌잔치 스냅 사진을 좀 좋은 작가에게 하고 싶어 상의를 했더니 처남 있잖아. 어차피 참석해서 있을 건데 처남에게 부탁하지. 라고 하더군요. 제 남동생은 인물 사진은 찍지도 않을 뿐더러 전시회 준비로 바쁠 때라 피곤하게 할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이는 인물 사진 찍는 애가 아니잖아요. 앨범까지 다 만들어주는 곳에 의뢰해서 액자 만들어 당신 병원 책상에다 놓으면 좋고요. 요즘은 화목한 가정 자랑하는 게 성공한 남자들 트렌드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했죠. 어휴, 하긴 안 그래도 가족 사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렇게 하자. 처남해 해주면 좋긴 한데 또 전문적으로 세트가 있으면 그것도 좋지 하더군요. 돌 잔칫날이 돼서 모인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시동생과 제 남동생, 남편 병원 직원들과 저희 학원 선생님들까지 20명 딱 맞춰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대가 비싼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손해는 나지 않았죠. 아침부터 사진 촬영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려니 아이가 좀 보채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돌잔치는 진행됐습니다. 아이는 돌잡이로 청진기를 짚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유, 아빠 닮아서 의료계에 종사하려나 보네. 병원에서 만나요 하며 주책을 떨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웃기는 했지만 서로 마주보며 키득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은 읽지 못했는지 부녀가 함께 가운 입으면 너무 멋지죠 하며 싱글벙글했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만 웃더군요. 그러자 사진 작가님이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어쩐지 아기가 똑똑해 보여요 하시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아무도 대답도 않고 웃기만 하는데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 참으면 잘 넘기자 싶어 안 들리는 척 손님들 챙기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님이 아휴, 난 입이 한식파라 속이 좀 부담스럽다. 사돈이 해주신 김치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제가 요즘 사돈이 주시는 반찬이 없어서 도통 입맛이 없어요. 라며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얼른 엄마가 요즘 일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 반찬도 못 해주세요. 어머님, 며칠 있다가 백화점 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코너에 저랑 가요. 가서 저희 반찬도 좀 사주세요. 라고 해버렸더니 그래, 거기가 재료가 좋긴 하지. 그러시고 마시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엄마에게는 미리 절대 반찬해준다는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집에 반찬도 그만해오라고 말씀드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와봤자 먹기만 먹고 답례도 할 줄 모르면서 잘 먹어드리는 게 효도지 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제가 노력하면 바꾸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오늘 폭탄이 터져버리더군요. 남동생의 전화 한 통으로 말이죠. 누나,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매형 식구들 말이야. 어제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데 엄마한테 돈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주고 반찬 좀 해달라면서 한 달에 30만 원 이야기 하더라. 자기는 청소도 이제 너무 힘들고 살림 손에서 놓고 싶다면서. 그래서 내가 저희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했더니 일하던 사람은 놀면 병난다면서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사돈한테 와서 파출부로 일하라니. 그리고 나보고는 얼른 아무 스튜디오나 취직해서 돈 벌라고 하면서 돌잔치 사진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하더라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말 섞기 싫어서 얘기 안 했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라며
말을 쏟아내는 남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찌릿하더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동생은 이미 작품이 상도 받고 판매도 되기 시작한 작가인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겨우 진정을 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보시던 어머님은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희 엄마에게 돈 줄 테니까 와서 파출부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아휴, 난 또 뭐라고. 얘, 어디 가서 돈 30만 원 벌기가 쉽니? 나니까 좀 어설퍼도 너희 엄마 일하게 해드린다는 거지. 난 이제 먼지가 보여도 못 닦겠어. 일을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더라. 너희 엄마 음식 솜씨도 알고 그래서 권해본 거야. 안 하시면 그만이고 난 다른 사람 찾으면 되니까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희 엄마 한 달에 3, 400만 원은 지금도 벌고 계세요. 바쁜 와중에 딸 시집 보내고 해주신 거고요. 저희 엄마 일하시면서도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면서 저희 키우셨는데 나이 들어서 사돈한테 파출부 나오라는 이야기 들으실 이유 없죠? 라고 겨우 참으며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그래 알았어. 안 한다고 하면 나도 그만이야. 뭘 그런 걸로 쫓아와서 이러니. 너 출근 안 하니? 라고 답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이 돌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아끼신다던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화분을 TV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방팔방에 흙과 작은 돌멩이들이 튀고 TV는 깨져서 금이 가더군요. 그러자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러니? 하시며 난리난 바닥을 손으로 집으시며 쓸어 담으시더군요. 어머니, 청소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실 수 있네요. 어머니 살림은 어머니께서 하세요. 제가 특별히 할 수 있으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려와 친정으로 가서 아빠랑 엄마께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빠께서 한숨만 쉬시고 엄마는 민식이 걔는 왜 그런 말을 전해서 이래? 괜찮아. 너희 시어머니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니. 안 하면 그만이야. 너희 신랑이랑 괜히 싸우지 말고 하시기에 시댁에서의 일을 말했더니 얘는 큰일 났네. 어쩌려고 이래. 아휴, 얘 조금만 참지. 왜 일을 크게 벌여? 하시더군요. 남편에게는 저녁에 친정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데리러 왔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살림 그게 뭐 대수라고 이러는지. 아무튼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일어난 일이니 그러려니 하세요.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아니 집은 해주신다 해서 혼수도 다 했는데 우리 언제까지 거기서 살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무슨 사람을 쓰면서 살림을 해요? 괜히 우리 엄마 부려먹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니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데 그게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일하시는 김에 해주시는 것 가지고 생색 좀 내지 마. 당신 보고 하라고 했어? 왜 괜히 날이 서서 이래? 이래서 수준차 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내리치시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물리치료사 하는 놈이 의사 행sek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도 내 새끼만 아끼고 살면 된다 싶었어. 그런데 뭐 수준? 이놈이 어디서 수준을 노네? 너희 사는 집 그깟 거 내가 사줄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정도도 없는 줄 알아? 사돈 회사 1년 순이익도 우리 가게만도 못하더만 어디서 허세질이야? 이럴 거면 이혼해. 개뿔도 없으면서 우리 식구들 무시하는 집안이랑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맞은 것까지 진단서 떼서 소송하겠습니다.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불과 4시간 전에 그 난리를 치르고 아이 재우고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더 난리가 나겠죠. 소송거리가 뭐가 있겠냐만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하려고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눈물만 납니다. 다 제 탓이죠. 그렇게 간 남편은 문자 하나 보냈더라고요. 나 같은 엘리트 상대하려면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야. 두고 봐.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요. 답장도 안 보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아마도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아이와 새 출발해야겠어요. 아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요. 화분만 던지고 온 게 후회가 되네요. 한 개 더 깰 걸. 그 집에 담금주도 많은데
장식장을 깨부술 걸 그랬나봐요. 어차피 2판 4판인데. 여러분, 저처럼 멍청하게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 더 챙겨드리세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진짜 잘할 거예요. 저 더 정신 차리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다시 사연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